안녕하세요. 노릇노릇 오늘의 역사 속 가족 이야기는 마틴 루터 킹 가족에 대한 이야기이고 저는 역사 공부하는 비더슈단입니다. 노릇노릇 역사적 가족 역사 속 가족 이야기. 오늘은 미국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긴 하지만 어쨌든 이번에는 흑인 민권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특히 미국에서 흑인 인권운동의 상징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한 사람 있죠. 그 사람이 바로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입니다. 비폭력주의를 기반으로 흑인의 인권운동을 주도했던 60년대의 아이콘이었고 1964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죠. 그리고 그 4년 뒤인 1968년에 백인 우월주의자에 의해서 미국 테네시주에서 비극적인 암살로 생을 끝마친 인물입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는 이름에 주니어가 들어간 거에서 알 수 있다시피 그 아버지는 마틴 루터 킹 시니어였습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가 그랬던 것처럼 마틴 루터 킹 시니어 역시 침례교 목사였고요. 마틴 루터 킹 시니어는 1899년생이고 어린 시절 흑인 교회를 다니다가 거기서 인종 평등을 주장하는 목사의 설교에 감동을 받고 침례교 목사가 되었다고 하죠. 마틴 루터 킹 시니어의 아내는 엘버타 윌리엄스 킹이었는데 이 엘버타 윌리엄스 킹과의 사이에는 3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첫째가 딸인 크리스틴 킹, 둘째는 우리가 아는 마틴 루터 킹 주니어, 셋째는 알프레드 다니엘 킹이었죠. 원래 본인의 이름은 마틴 루터 킹 시니어가 아니라 마이클 킹이었어요. 침례교 세계연대 회의를 참석하기 위해서 그 당시 독일에 한번 방문을 했었고 여기서 독일의 종교개혁가인 마르틴 루터의 저항정신에 상당한 감명을 받고 본인의 이름을 마틴 루터 킹으로 바꾼 거예요. 특히 당시 독일에는 나치즘이 막 성장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독일 현재 상황과는 상반되는 그런 마르틴 루터의 저항정신에 큰 감명을 받았다고 볼 수 있겠죠. 마틴 루터 킹 시니어는 목사가 된 이후로 인권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은 자신의 아들인 마틴 루터 킹 주니어가 아버지를 따라서 목사가 되고 또 인권운동에 투신하는 데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되죠. 마틴 루터 킹 주니어는 굉장히 여러 차례 자신의 아버지가 자신의 삶에 끼친 영향에 대해서 회고를 했습니다. 내가 목사가 된 데에는 아버지의 영향이 지대했던 것 같다. 물론 아버지는 나에게 목사가 되라고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은 없지만 아버지에 대한 존경이 중요한 원인이었다. 아버지는 내가 따라갈 수 있는 중요한 예시를 보여주었다. 라고 이렇게 회고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로자 파크스 사건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사건으로 알 수 있다시피 미국은 1950년대까지 버스를 비롯한 대중교통에서 백인과 유색인종의 분리가 매우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버스 안에 이제 유색인종 전용 구역이 있었고 백인이 많이 탈 경우에는 흑인은 반드시 자리를 양보해야 됐고 버스가 만원이 되면 강제로 하차해야 하는 규정이 있었죠. 법적으로 정해진 차별 규정이었습니다. 꼭 대중교통뿐만 아니라 이렇게 사회 대부분의 영역에서 백인과 유색인종을 구분하도록 하는 법이 있었어요. 짐 크로우 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어서 남북전쟁이 끝나고 노예제가 완전히 종식된 뒤에 주로 미국 남부주를 중심으로 인종의 분리를 주법 수준에서 명시를 해둔 거죠. 흑인 노예가 해방된 이후에 백인 사회와 흑인 사회를 완전히 분리하려고 시도를 한 겁니다. 이 법이 이미 1896년에 미국 연방대법원에 제소가 돼서 위헌이다라는 주장도 있었지만 연방대법원은 분리하더라도 평등할 수 있다라는 논지로 이 법안이 합헌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덕분에 교육과 대중교통, 또 공공시설에서 백인과 유색인종의 구분이 합법적으로 계속되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노릇노릇 마틴 루터 킹이 활동하던 1960년대까지 상당수 주는 이 인종에 따른 분리를 금지하는 법안을 이미 입안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남부를 중심으로 한 상당수 부에는 여전히 이 짐크로우법이 남아 있었던 상태였고요. 짐크로우법이 완전히 폐기되는 건 1964년 미국 연방 차원에서 민권법이 제정되고 1965년 투표권법이 제정되면서 흑인과 백인의 분리가 불법이 됩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일부 주법 수준에서 이런 분리 제도가 남아있었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마틴 루터 킹 주니어의 아버지인 마틴 루터 킹 시니어는 본인이 거주하는 조지아주에서 이 짐크로우법을 폐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했고 결국 이 마틴 루터 킹 시니어의 노력을 기반으로 조지아주는 짐크로우법을 폐기하죠. 당시 미국에서 흑인 인권운동을 이끌고 있었던 굉장히 큰 단체인 유색인종 권리 향상을 위한 전국연합 NACCP라는 단체에 마틴 루터 킹 시니어가 애틀랜타 지부를 이끌면서 이 지역사회에서 흑인 인권운동의 상징으로 떠오르게 되죠. 그리고 그 아들인 마틴 루터 킹 주니어는 조지아를 넘어서 전국적인 인권운동의 아이콘으로 떠올랐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당시 미국에서는 대중교통에서 유색인종과 백인의 분리를 명시하고 있었고 이를 거부하기 위한 몽고메리 버스 보이콧 사건, 소위 말하는
로자 파크스 사건이 1955년에 벌어졌습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는 이 보이콧을 적극적으로 주도하고 흑인들이 버스 탑승을 거부하고 그리고 이런 비폭력적인 시위와 저항을 말하면서 상당히 유명세를 얻었죠. 특히 몽고메리 버스 보이콧 사건 같은 경우는 국제사회에도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 됐었고 당시 미국의 인종차별은 세계적인 수준으로 봐도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은 마틴 루터 킹 주니어가 국제사회에서도 주목을 받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마틴 루터 킹 주니어의 활동이 절정에 달했던 사건은 1963년 8월에 있었던 워싱턴 DC에서 벌어진 워싱턴 행진이었죠.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시민권과 경제권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워싱턴 DC에서 벌어졌고 이 시위에 2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참여했습니다. 이 사건은 미국의 초기 히피즘하고도 굉장히 큰 연관을 가지고 있는 사건이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굉장히 유명한 히피 가수들 조한 바이즈나 밥 딜런 같은 가수들도 이런 시위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활동을 했었던 가수였죠. 바로 이 워싱턴 행진에서 굉장히 유명한 마틴 루터 킹의 연설이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그 유명한 I have a dream이라는 연설이죠. 조지아의 붉은 들판 위에서 노예의 자손과 노예 주인의 자손이 함께 앉아서 우애를 나눌 수 있는 꿈이 있다 라고 말하는 이 연설은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연설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그리고 마틴 루터 킹 주니어의 이 연설과 20만 명이 운집했던 워싱턴 행진이라는 대규모의 시위를 계기로 흑인 인권운동은 1960년대 미국 사회의 가장 큰 의제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1년 뒤인 1964년 마틴 루터 킹은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죠. 마틴 루터 킹 주니어는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를 기반으로 그 운동의 범위를 확장해 나갔습니다. 흑인 노동자의 경제권을 위해서 노동운동에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뛰어들었죠. 베트남 전쟁을 반대하는 반전운동에도 열성적으로 활동했고요. 그리고 1968년 흑인 청소노동자의 파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체류하고 있었던 테네시주의 한 호텔에서 마틴 루터 킹은 백인 우월주의자의 총격으로 암살당했습니다. 마틴 루터 킹이 암살당한 호텔 방 바로 아래층 방에 묵고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마틴 루터 킹 주니어의 동생인 알프레드 다니엘 킹이었습니다. 알프레드 다니엘 킹 역시 아버지와 함께 침례교 목사로서 흑인 인권운동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었던 사람이고 이 파업 투쟁을 지원하기 위한 이 현장에 형과 함께 나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총성을 들은 알프레드 다니엘 킹은 바로 위층에 있는 형의 방으로 올라갔고 사망한 형을 발견하게 되죠. 이 사건으로 알프레드 다니엘 킹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고 그 이듬해인 1969년 7월 21일 자택 수영장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됩니다. 여러 가지 정신적인 충격과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를 일으키면서 익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이렇게 두 아들을 잃은 마틴 루터 킹 시니어 목사는 여전히 생존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행한 사건은 또 한 가지 벌어졌죠. 1974년 6월 30일에 마틴 루터 킹 주니어의 어머니였던 엘버타 킹이 일요일 예배 중에 암살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암살자는 흑인 남성이었고 원래는 킹 시니어 목사를 노렸다고 해요. 기독교를 중심으로 한 비폭력 인권운동에 불만을 품고 살인을 저질렀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렇게 삶의 굴곡을 거쳐 나온 킹 시니어 목사는 1984년 만 84살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그 사이에는 지미 카터 대통령의 선거를 지원하면서 흑인 유권자를 조직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꽤 큰 정치적인 기여를 하기도 했었죠. 유일하게 남아있는 딸 크리스틴 킹은 결혼한 후에 크리스틴 킹 페리스라는 이름으로 교육계에서 활동했고 현재까지도 생존해 있습니다. 결국 생각해보면 마틴 루터 킹의 가족은 킹 시니어 목사나 킹 페리스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상당히 비극적인 결말을 맞은 셈입니다. 미국의 현대사를 관통하는 이런 민권운동의 경랑 속에서 큰 희생을 치른 가족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저는 그러면서도 내 안에 양심이라는 것을 만들어 주었다고 아버지를 회상하던 마틴 루터 킹 주니어를 생각하고 또 마틴 루터 킹 주니어가 암살 직전까지도 실제로 본인을 향한 암살 시도가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돌았는데도 불구하고 의연하게 대처하면서 자신의 길을 걸었다는 점을 생각합니다. 암살 당시 10살에 불과했던 그의 아들 마틴 루터 킹 3세 역시 여전히 인권운동에 투신하면서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인 오바마 전 대통령의 당선에도 크게 기여했다는 점도 또 생각해보게 되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의 미국 사회는 이 가족들이 차례로 이어온 성과 위에 서 있다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노릇노릇. 오늘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나요? 앞으로도 저희의 이야기와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노릇노릇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